개발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네. 회사라는 시그널이 지난 20년 동안에 엄청나게 가격 상승한 회사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뭐 질문거리 한 가지 가져오셨다고. 아,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큰 주제죠. 제가 뭐 정량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숫자로 이뤄진 거를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막 나래비 세고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업으로 한 일이니까 들려드릴 네. 수 있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서 좀 정성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난 15년, 20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어떤 주식들의 선행지표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주식들을 알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시그널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굉장히 그 롱텀으로 이야기입니다. 뭐 5배, 네. 10배씩 오르는 주식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뭐 텐베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알 수 있는 선행지표가 그렇죠. 있다. 있죠. 이 선행지표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으나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그런 선행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엇일까요? 역시 유튜버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썸네일을 가져오셨네. 썸네일요? 야, 뭘까? 뭐 선행지표.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뭐 가치 투자에서 늘 많이 얘기하시는 네. 실적? 실적. 아니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금리? 금리. 금리가 굉장히 거대한 매크로 선행 그쵸. 지수죠. 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네. 금리는 또 앞으로의 3년, 5년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선행지표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더 동행지표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난 20년에도 먹혔고 그 전에는 안 먹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5년,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선행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네. 전 세계 CEO들이 있다면 네. 한 20, 30%는 이걸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정말 이 선행지표를 미리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한 60, 70%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요. 투자자들 중에는 그 수가 훨씬 더 적고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있어요. 뭐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거나. 좀 더 힌트 얘기 주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시청도 지금 맞춰보세요. 회사가 이 주식이 한 네. 5년쯤 후에, 5년, 10년 후에 네. 5배, 10배 갈 수 있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투자 유치? 투자 유치. 그렇지만 아니, 모든 아니야. 회사는 다 투자 유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선행지표긴 하죠. 뭐 가입자 수? 가입자 수,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B2C 회사에만 해당하겠죠.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더. 실적도 아니고. 요새 최근 가장 돈 많이 번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근데 약간 20년 그렇죠. 전부터라고 했으니까. 디지털 약간 선행지표죠. 디지털로 누가 가느냐? 디지털은 지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더 큰 화두가 됐지만 디지털 안 하면 이제 다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안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네. 여전히 디지털 굉장히 주요한 화두긴 하죠. 네. 직원들의 만족도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직원들의 만족도 그럴싸하긴 한데 네. 그것도 이제 주가로 반영하기는 너무 어렵죠.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직원의 그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뜬 회사들 네네.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들을 그 당시부터 알아볼 수 있었던 선행지표, 그걸 앞으로도 찾을 수 있는 선행지표 막 찍어보세요. 뭐 아까 뭐 실적 얘기했으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건 아닐 거고 다 포함된 거니까. 지금 혹시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하고 있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섹터에 투자하세요? 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수치를 보시나 아니면 섹터를 보시나 어떤 스토리를 섹터도 보고 당연히 실적도 보고 많이 하죠. 네. 실적도 보고. 오케이. 네. 진짜 모르겠네. 그냥 못 맞출 것 같아요. 뭐 기술 같은 게 있겠죠. 네. 기술이 선행지표. 뭐 R&D라든가 뭐 그쵸.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R&D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 근데 대표님이 가져오신 대답은 그게 아닐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R&D가 요새 R&D 팩터라는 말도 쓰는데요. 네.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나 바라보는 관점일 것 같아요. R&D 기술 또는 기술 기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끝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기술 기업을 만들고 무엇이 위대한 R&D를 만들고 그 회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를 보면 결국은 굉장히 우수한
개발자죠. 개발자를 확보했느냐. 네. 개발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직도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지난 뭐 한 2년 사이 개발자들 몸값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뛰었을 거예요. 네. 평균으로. 그러니까 많이 뛰신 분들은 뭐 100% 뛰신 분들도 굉장히 허다한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개발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라는 네. 시그널이 지난 20년 동안에 대부분의 엄청나게 가격 상승한 회사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개발자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 네. 개발자들이 당신의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던 상황에서 네. 다들 한결같이 물어보면 하던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냐? 당연히 구글 가고 싶다. 페이스북 가고 싶다. 그죠? 넷플릭스 가고 싶다. 아마존 가고 싶다. 국내에서는 네. 카카오 좋다. 뭐 당신은 이제 다음이었죠. 네. 네이버 가고 싶다. 등등등등 게임 회사 몇 군데 가고 싶다. 같은 이제 순위들이 있었어요. 네. 만약 그 당시에 이제 개발자 친구들이 있었거나 컴공과 친구들이 있었거나 미국에서 개발하시던 친구분이 있었으면은 어떤 회사가 나중에 잘 될지 굉장히 명백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가 와닿으세요? 와닿죠. 이건 와닿죠. 근데 이건 너무 그렇게 따지면 네. 회사 중에서 테크 외적인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테크에 해당되는 회사면 이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테크가 아닌 회사 거의 없다 보니 테크 회사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테크에서만 봐야 된다가 아니라 네네. 지금 시대에서 금리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큰 매크로 트렌드 중 하나가 개발자들을 누가 어떻게 모으느냐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존이나 국내에서도 뭐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나 네. 쿠팡이나 카카오뱅크나 네. 카카오 뭐 네이버 다 대표이사부터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네. 우수한 개발자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누가 이걸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볼 테니 왜 이렇게까지 됐냐,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씹어 먹고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아직도 네. 훨씬 덜 올랐고 그들이 모임으로써 예전에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던 소위 자본 집약적 산업이 이제는 다 개발자 집약적 사업으로 모듈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면 앞으로 3년, 5년간 혹은 또 10년간 투자하는데 요것만 한 20%, 30% 정도 생각하고 계셔도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네. 아마 제가 이렇게 투자 금융 출신이다 보니까 네. 개발업과 이게 투자에서 의미한 바를 좀 엮어서 설명해 드리면 네. 앞으로 금융업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자본 집약적에서 개발자 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자 집약적. 네. 그게 흔히 우리가 조금 더 뭐 많이 듣는 용어로는 무형 자산을 만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네. 거겠죠. 무형자산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선행지표가 개발자. 개발자가 똑똑한 개발자들이 거기 그쵸. 가고 싶냐. 연봉 1억 준다고 다 그쵸. 모였던 게 아니니까 맞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문화가 좋냐, 그 CEO가 네. 좋냐, 그 업이 좋냐 해서 똑똑한 사람 50명, 100명이 모이면 네. 무형자산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시대였어요. 지난 20년간의 역사가. 이게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정말 힘드실 게 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평범한 개발자 10,000명어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연봉을 10,000배 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10,000배를 줘도 된다. 또 우리가 뭐 100년 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옆 사람보다 2배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농업 시대는 안 되죠. 농업 시대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유튜버 한 명이 다른 유튜버 10명, 20명어치를 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임팩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뭐 조회수를 한다면 한 명이 올린 것과 100명이 올린 게 똑같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그 가장 큰 레버리지가 콘텐츠 쪽도 있지만 이제 개발 쪽에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3시간 동안 만든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페이시오 11이라고 되게 유명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단순한 그냥 빙고 게임이에요. 빙고 게임을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빙고 게임으로 애들을 가르치면 굉장히 잘 배운대요. 그래서 빙고 게임을 직접 막 손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걸 보고 자기가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그 단어를 넣으면 빙고 게임이 자동으로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판매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연간 한 몇 억씩 벌었대요. 네. 작은 사업을 만들어서. 네. 그걸 다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한 5시간 걸렸겠죠. 네. 이런 그 힘을 예전이었으면 50년 전이었으면 이 사업을 하려면은
사람도 뽑아왔고 우편으로 막 랜덤으로 자로 그어가지고 보내고 뭐 프린트하고 인쇄하고 그 모든 기술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잖아요. 지금 개발자가 혼자서 한 4-5시간 만에 이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재미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더 돌아가면 이제 96년에 네. IBM이나 AT&T 같이 거대한 IT 회사들이 승부하고 있던 네. 이 인터넷 초창기에 라우터라는 기기가 있었어요. 네네. 알죠? 그냥 사무실에서 여러 컴퓨터를 인터넷에 동시에 연결할 때 쓰이는 네. 뭐 이런 장치죠. 라우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죠. 그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IBM이나 뭐 거대한 회사들이 굉장히 작은 하나의 스타트업에게 완전히 시장을 다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왜 뭐가 문제냐? 저 네. 회사의 라우터는 네. 우리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본적으로 성능이 너무 다르다. 성능이 왜 이렇게 나쁘냐? IBM이 돈도 엄청나게 많고 개발자들도 많은데 저기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쓴 펌웨어라고 하죠. 그 라우터 안에 들어있는 그 코딩이 한 불과 10만 줄 코딩에서는 좀 짧은 편이죠. 10만 줄짜리 펌웨어가 있는데 그걸 코딩을 너무 잘 해놔서 IBM이나 AT&T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성능의 차이가 계속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5명이 만든 그 기술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 회사를 못 이기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96년도에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시스코 시스템이었죠. 알죠. 2000년도에 시스코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합니다. 500조 원을 잠시 갔다 왔죠. 1위 달성한 적도 있어요. 잠시 스치듯이. IT 버블의 정점에서 네. 시스코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5명이 만든 코드가 연봉 1억씩 준다 치면 연 5억짜리가 아니라 네. 500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빌 게이츠 말을 들으면서도 네. 한 사람이 뭐 5만 명어치를 할 수 있나? 5명이 5만 명어치를 한다는 게 네. 가능한가? 그러면은 1억씩 줬을 때 그죠? 5억을 주고 5조어치의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그건 좀 과장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스코 같은 경우는 500조 원을 달성할 정도였으니까 비단 과장은 아니다. 그럼 또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그 한두 건이 아니냐? 마이크로소프트나 몇 건이 아니냐? 페이스북이나 천재들이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 과거 히스토리는 좀 한 살펴볼 만해요. 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거대해졌냐? 60, 70년대에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면 네. 어떻게 했냐면요. 인텔에 찾아가서 네. 이제 칩을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서 만약에 뭐 에어컨이다. 네. 에어컨이 26도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20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인공지능 에어컨을 만들고 싶은데 그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인텔에 찾아가서 우리가 500억어치 수주를 할 테니까 이런 칩을 뭐 한 500개 만들어 달라. 뭐 한 10,000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수주를 하는 거죠. 인텔에서 그럼 그 500억을 계약금으로 받아서 300억을 계약금으로 받아서 50명, 100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서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이렇게 칩을 디자인해서 이 명령이 들어오면은 이게 끝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엄청나게 회의를 하고 설계를 해서 그 칩을 만들고 잘 되는지 작동하는지 본 다음에 6개월, 1년 후에 이제 전달을 해줘요. 그럼 그게 잘 되는지 보고 사용하는 거죠. 즉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려면 최소한 5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인텔에 가서 혹은 그런 회사들에 가서 전 세계에 한 30개 정도 있는 팀에 네. 줄 서서 기다려야 됐어요. 네. 어떤 기능 하나를 구현하려면 인텔이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 기능보다는 스펙이 훨씬 더 좋지만 이 안에서 직접 뭔가 코딩을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범용 컴퓨터를 만들자. 네. 이 생각을 한 거죠. 워낙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범용 CPU가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판도가 바뀌어요. 500억 있는 사람만 주문할 수 있고 뭐 수십 명이 있는 엔지니어들만 구현할 수 있던 세상에서 갑자기 80년대 초반부터 초등학생이 집에서 500만 원짜리 컴퓨터에다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26도 이상 되면 네. 켜지고 20도 이하 되면 꺼지는 그런 것을 가상의 공간에서 막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과 15년 전에 500억이 들던 일을.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수천 수만 명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놀기 시작했죠. 왜냐면 거대한 공장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니까. 그쵸. 그 초창기 프로그램 시대에 70년대
80년대 초반이죠. 네. 이때 범용시 피유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기능을 구현한 사람이 수만 명이 만들어지고 네.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드웨어의 세계에서 갑자기 가격이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로 줄어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네. 똑똑하기만 하면 예술성만 있으면 소프트웨어로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는 실수를 하나 해도 아무 비용이 없거든요. 실수했네 다시 고쳐야지. 그냥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 비용이 없는 세상에서 업사이드만 있는 곳 그리고 기본 고정 투자 거의 없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죠. 근데 그때 그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세계 최대 부자들이 되셨죠. 그런데 어른들은 심지어 산업 애널리스트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프트웨어가 폭발했을까? 그 기점은 언제였을까? 네. 를 고민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서야 그거였구나. 범용 CPU가 나오면서 네. 세상에 자유를 줬구나. 천재들이 아무런 그 자본의 네. 그 규제에서 혹은 자본의 제약 조건에서 네. 1억이 있어야 100억이 있어야 이런 얘기에서 모두 자유로워지고 네.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구나를 이제 그때로 보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왔지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스코 같은 게 나오면서 과연 조그만 코딩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회사가 500조를 가는 것을 본 이후에 그다음에 아마존도 비슷한 시기에 세팅이 됐고요. 페이스북 그때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2003년쯤에 아마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프 베조스가 워낙 앞서가고 있던 사람이어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목간 대답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우리는 유통회사인데 이러이러한 점에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제프 베조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유통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래서 유통 출신들이 갑자기 벙찐 거예요. 무슨 소리지? 나 유통으로 뽑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월마트에서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지? 더 벙찐 거는 절반 정도의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더 벙친 거예요. 네. 뭐라고?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나 소프트웨어 회사 출신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유통회사지. 네. 그래서 전 직원이 약간 이거 무슨 소리지? 네. 제프 베조스가 막 그런 얘기를 웅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를 개선시키는데 모든 게 들어간다. 다만 돈을 버는 방식이 유통에 있는 것이지 유통을 개선하는 모든 방식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개선되면 이틀 걸릴 게 하루가 되고 네. 하루 걸릴 게 6개월 되고 결제에서부터 모든 고객한테 주는 모든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써 늘려나간 것이다. 즉 이것은 유통업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의심했겠죠. 지금 무슨 소리지? 근데 지금 보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아마존은 유통업 위에서 놀고 있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개발자를 뽑으려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만 개발자들이 정말 가고 싶은 회사는 되게 눈에 띄게 확실했어요. 작은 회사여도 저기 너무 재밌겠다. 지금 문화가 마음에 든다. 고수들이 모여들고 있다더라. 돈을 많이 주는 문제도 아니고 때로는 돈일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고 자유로운 영혼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네.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되게 부끄럽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가고 싶은 데는 따로 있다. 구글이다.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 자유로운 문화와 막 그때는 개발자 몸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네. 우리는 이런 회사 가고 싶다. 저런 회사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돈 냄새는 지난 20년간 개발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개발자들은 그게 가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네. 한 개발자가 인간 100명어치 또는 위대한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 100명어치를 하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시대에 그 사람들 어디 가느냐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 대표이사들은 다 거의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들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중세시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세시대에 어떤 마을에 개발자들이 장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거죠. 저 마을에 장인이 5,000명 있으면은 저 장인들이 어느 나라로 가서 도와주는지만 보더라도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지만 보더라도 누가 전쟁을 이길지 너무 뻔하다. 왜냐면 장인 500명이 가서 도와준에서 영국에 가서 도와주고 프랑스에서는 한 명도 안 가고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병사들이 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기술이 너무 발전해 있으면 이건 기술 문제다.
어쩔 수가 없다. 자기들이 짐 싸고 어디로 가지만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꾸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임금님들이 혹은 군주들이, 왕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는 그 장인 마을 앞에 가서 굽신굽신 제 말씀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장인들이 바쁜데 왜 찾아왔냐? 너희 사정이 무엇이냐? 임금님 사정이 무엇이에요? 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건방진가? 말에서 내렸는가? 뭐 여전히 자기들 돈 주고 살 수 있냐고 생각하고 있는가? 딱 살펴보다가 임금님들 중에 가장 구구절절 멋있는 대의명분을 호소하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들이 전쟁은 가족 문제도 아니고 정의 문제다. 그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정말 정당한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정의로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무릎 꿇고 막 며칠 동안 호소를 하고 있는 임금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떤 임금들은 여전히 그 마을을 안 가고, 야, 임금이 어디 장인 마을에까지 찾아가냐. 그냥 대충 한 명 보내. 네. 라고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장인 나그네, 네. 그죠? 나그네 개발자를 붙잡고 지나가던 길에 우리나라 들렀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게. 이런 국가들은 전쟁을 하면 필패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상을 네. 이런 현상에 저희는 올인이고요. 저는 개인으로서도 모든 재산을 올인한 상황이고요. 네. 이건 무조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자로서 유심히 봤으면 싶은 영역은 그런 거죠. 개발자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고, 네. 이유 불문, 그들이 모이는 곳에 네. 곧 승전보가 울린다. 개발자 분들이 모이는 곳에 어쨌든 네. 지난 20년간의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데. 그럼요. 그럼 향후 지금부터 그 다음 향후에도 다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그럼요. 예전에 훨씬 더 명확했지만 네. 예전에는 뭐 정말 개발자들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고 심지어 이제 벤처 캐피털도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네. 이제 슬슬 그게 드러나면은 먼저 그걸 잘 적용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고 네. 그에 따른 뭐 거품도 있을 수 있겠죠. 개발자 몸값의 거품, 뭐 그것을 이미 선반영하는 여러 IT 회사들의 거품들 나오겠지만 그 거품들이 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 지속될 현상이에요. 현재 전 세계 모든 회사가 개발자들을 뽑아요. 아주 격렬하게 뽑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개발자들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이 수급 불균형이 너무너무 커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공급은 어차피 졸업생이나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빨리 크더라도 기하급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개발자들의 몸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개발자들이 무엇을 더 흥미롭게 느끼냐, 어떤 프로젝트를 흥미롭게 느끼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개발자들이 네. 최근에 이제 네카쿠베라 뭐 이런 표현들이 생겼지만 말 그대로 지난 3년간 그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데서 완전히 개발자들 휩쓸어 갔거든요. 돈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개발자들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개발자 문화가 있으니까. 세상에 제일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한 번 가면 그 에너지를 온갖 데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객을 이롭게 하는데 엄청나게 자율적인 에너지를 써서 네. 발명을 지속해 가기 때문에 네. 그 개발자들이 없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기획을 한다거나 시니어들만 기획을 하는 회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되죠.